우리의 사고가 이번 이제 첫 번째 제1부가 글로 앉으세요, 선생님. 글로 앉으시면 아주 명당입니다. 제일 잘 보이는 데가 그 자리예요. 사전에 예고된 대로 우리 사전 집합연구는 첫 번째가 지리부터 깨닫는 겁니다. 지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제 버스로 달리면서 때로는 만주 지역의 산악 지역을 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해란강을 건너기도 하고 또 때로는 혼강을 건너기도 하고 혼하를 건너기도 하고 송하강을 건너기도 하고 또 두만강을 앞에 두고 보기도 하고 압록강을 앞에 두고 우리가 물수제비를 뜰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천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 다 등장하고 있는 그런 이름들이고 또 하나 이곳이 지금은 중국의 땅이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 민족의 영토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한다면 첫 번째 지리부터 파악을 해서 나중에 갔다 오면 거기에 무슨 강이 흐르지 근데 이 강이 어디에 등장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제가 지리와 이 지정학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만주 지역이 갖는 역사성을 말합니다. 이 만주라고 하는 지역이 갖는 역사성은 우리 민족과 뗄 수가 없죠. 지금 제가 우리 선생님들 앉아있는 책상의 왼편에 여기에 쭉 그거 띄지 마세요. 이렇게 붙여놓은 거. 맨 뒤에서부터 이쪽 한 줄 하고 또 우리 손용호 회장부터 이렇게 해서 한 줄을 제가 만주 지역의 우리 역사성과 관련된 고조선의 강역도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들을 지도화한 것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쉬는 시간 때 저 뒤에서부터 쭉 해서 한번 보시면 외국인 학자 2명, 북한 학자, 그리고 우리의 강단사학자라고 하는 현재 국사학의 입장, 그리고 제야사학이나 민족사학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입장, 다양한 입장들의 연목도를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갖는 고정화된 우리의 영토나 고대 영토의 영역의 개념을 융통성 있게 열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각을 다양하게 가져라. 하나로 고착시키지 말라. 그때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라고 그려놓은 것도 없고 그리고 자유도 풍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그 다음에 연구 영역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 또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중국처럼 공산국가의 통제를 받는 데는 하나의 방향으로 일관되게 가요. 무서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미리 여기다 다 붙여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야를 이제 넓혀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한반도라고 하는 건데 이 한반도라고 하는 용어도 사실은 우리 시야를 좁게 만드는 용어예요. 반도국가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본래부터 대륙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주동강 나서 이것도 반토막이 되어 있지만 우리의 백두산 여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백두산을 올라갑니다. 바로. 그래서 백두산의 이 천지에서 내려오는 폭포, 중국에서는 장백폭포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중국에서 부르는 저거를 장백산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백두산이라고 해야 되니까 백두산 천지폭포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가보신 분은 이제 두 번째 가볼 거고 안 가보신 분은 이제 처음 보게 될 텐데 이 백두산에서 흔히 말하는 조선 후기에 여암 신경준 선생이 만든 상경표라고 하는 우리 지리 개념이 있어요. 그 지리 개념에 의한 의미로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 산줄기를 뭐라고 불러요? 다 알죠, 우리가.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상징이 우리의 등 허리에 해당되는 그런 산줄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 백두산에서 아래로 남쪽으로 백두대간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리산의 천왕봉까지
사실은 천왕봉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산줄기가 우리 남해안 안쪽으로 해서 김해 을숙도 앞에까지 갑니다. 김해 을숙도 앞에까지. 그래서 이 김해 을숙도 앞에서 낙동강의 서편에서 끝나게 돼요. 그래 여기까지 가는 거 실제로.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려오면 어디까지 가냐면 광양의 망덕포구. 그 망덕포구까지 또 내려가요. 네. 그렇게 산줄기들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큰 대간의 의미로 볼 때는 지리산 천왕봉까지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을숙도까지는 남정맥이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낙동강의 남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나눠드린 종이 이따 실습할 건데요. 우리 자 그러면 이 지리산 천왕봉에서 산 줄기만 타고 쭉 타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백두산까지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백두산까지 물을 안 빠지고 무트로만 갈 수 있다는 게 바로 대간의 개념이에요. 정간의 개념이고 정맥의 개념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 다닐 때 정맥 이런 말보다는 뭐 배웠어요? 산맥, 촬영산맥, 노령산맥, 소백산맥 배웠죠? 태백산맥. 그런데 이 개념은 막 물을 건너다니고 자르고 봅니다. 지질을 기반으로 해서 1900년도에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탈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산맥이 아니라 바로 이 산줄기와 물줄기, 산줄기가 물을 만들어내고 그 산줄기가 만드는 울타리 안에만 물의 영역, 직수구역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하려면 우리의 이 여암 신경 선생이 만든 삼경표에 의한 대간, 정간, 정맥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우리가 일상화하니까 늘 우리의 시야는 아래로 내려옵니다. 북으로 가지 않고 대륙 지향성이 아니라 반도 지향성으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백두산에서 북으로 나가는 산줄기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백두산에서 우리 대한민국 남쪽으로 제주도로 오는 산줄기는 알겠는데 저 산줄기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바로 이러한 유라시아 전체의 지도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화면에 보세요. 하얀 부분은 고원이에요. 여기 지금 몽골이 고원이잖아요. 중국에 속해 있는 내몽골 자치구하고 그 다음에 외몽골인 몽골공화국 여기가 다 고원이에요. 그러면 이 지구라고 하는 녀석은 둥글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데가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형이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주변에 바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 북극해가 있고 이렇게 태평양이 있고 또 대서양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산은 바다가 높으니까 위에 있는 거니까 어딘가는 다 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 개념 뭐냐? 여기서 일로 내려오는 걸로 자꾸 착각을 해요. 북한에서 우리나라. 그게 아니라 그 지형상에서 어디가 높으면 반드시 주변에 낮은 데로 물은 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몽골 고원에서 물은 북으로도 갈 수 있고 남으로 내려올 수 있고 그렇다면 이런 중에 우리 한반도와 만주 일대가 지리적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줄기가 영향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에서 이제 오늘 저랑 이 캄차카반 모츠크에로 가는 저쪽의 산줄기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저 흑룡강 넘어서 러시아의 치타로 올라가는 저곳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요서 베이징 북쪽으로 가는 산줄기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이런 개념을 오늘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만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전엔 국토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무슨 국수주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은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 영역은 우리 고려사의 영역입니다. 당군조산
부여, 고구려, 또 발해, 이런 외에 이전에 음루, 숙신, 동여, 옥저 이런 용어들이 있죠. 열국시대에 있었던 나라들. 그런 영역의 공간이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일로 심양 쪽을 약 30차례 갔다 왔는데 갔다 안내도 하고 그렇게 심양에 내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고조선의 중심, 부여의 또 영역, 그리고 고구려가 활동하는 주 무대, 그리고 고구려가 망한 이유는 발해의 또 무대, 또 고려의 강역을 지금 현재 한반도 잘라가지고 압록강부터 속초 일대 이렇게 잘라서 일제가 만들어준 걸 쓰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산출령, 공황진, 윤관이 만들었던 그런 저 위에 지금의 북만주 일대까지가 고려의 영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의식 속에서 고착화된 기존의 개념을 조금씩 열어주시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이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는 저는 근대로 이제 대변시키는 용어입니다. 근대사고. 그리고 그 이후의 분란. 이게 해방되기 전에 이제 1인 학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역사를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수많은 왜곡을 가해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양한 나라도 없습니다. 또 그 관점 차이로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이념 전쟁하듯이 역사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속에 우리의 사고가 고착화되고 뭔가 정형화된 이런 융통성 있지 아니하고 교과서에서 주입한 대로 고착화된 의식이 지배되고 있다는. 자, 그리고 현재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죠. 그러나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기운으로 보면 밝은 미래가 펼쳐집니다. 지역적으로 짧은 기간에 단기간에는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여러분도 아마 느낄 거예요. 우리 한류라고 하는 이런 문화의 파고가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 무시 못할 정도로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 국가 내부적으로 국민들이 통합을 하고 그리고 그런 갈등적 요소를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하면서 서로 상존할 수 있도록 가는 이런 의식들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가는 이 아직 끝나지 않은 독립운동 만두 대기행은 바로 이 공간에 대한 의식을 다시 갖게 하고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역사를 우리 역사로 인식을 하면서 새롭게 포부를 넓혀보고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독립운동가들의 그러한 의열 투쟁, 피 흘림의 그런 투쟁을 통한 우리의 불굴의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승을 해서 후손들에게 전하는 일을 해야겠다. 자, 이제 제가 이 북만주나 중국 내륙, 몽골 이쪽의 이제 삶과 천을 안내하려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야 이게 이제 제가 전문으로 하는 일이니까 빼고 있지만 처음 가는 분들은 아직 이런 개념이 없을 텐데 우리나라 산출기도 모르면서 지금 현재 중국 영토에나 러시아나 몽골에 있는 산출기, 물줄기부터 한다는 게 조금 부끄러운 일일 것 같아서 그러면 기초적인 우리 산출기부터 이해를 하자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해될 게 뭐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산자분수령. 산자분수령. 산자분수령인데 외산자, 스스로 자자, 나눌 분자, 물수자, 고개 영자입니다. 산은 스스로 물을 나누는 고개다. 그런 얘기예요. 산자분수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앞에 우리 천문관 앞에 있는 게 대상천입니다. 이 대상천을 쭉 타고 나가면 장수 번암에서 내려온 노천에 만나요.
요천, 역기요자를 써요. 역기요. 그 요천이 길이가 약 60여 킬로미터예요. 강의 이름을 갖고 있는 동진강. 동진강은 대략 뭐 45km를 보기도 하고 내장산 쪽으로 50을 넘어서 보기가 좀 60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동진강이라는 이름을 놓고 있지만 요천은 60km가 넘으면 그냥 요천이에요. 그래서 이 요천이 남원 한복판을 통과해서 수지, 금지, 송동 이 일대에 오면 바로 이 섬진강 본류에 만나요. 그래서 바로 곡성 아래로 해서 그 다음에 구례로 내려가고 경상남도 광양, 하동을 거쳐서 전라남도 광양에서 남북북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이 물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하천의 이름부터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어디선가 수계상에 문제가, 오염원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 어디를 조치를 할 것인지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이거를 일제가 우리를 수탈하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연구를 했어요. 우리 산줄기. 좀 이따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 자, 그러면 이 산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산줄기는 절대 물을 사르고 건너가지 않습니다. 물을 만나지 않아요, 산줄기는. 그냥 산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해올십도 앞까지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새끼친 산줄기도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물을 만나지 않는 이 가지천에서 어디든 올라타서 이 위로만 올라서면 여기서는 1로 올라가면 되고 여기는 2로 올라가면 되고 그래서 백두산까지 물을 안 받고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삼경도의 산줄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따라서 지금 색연필 받으셨죠? 색연필 받으셨으면 맨 아래 이 공간을 색을 칠해보시기 바랍니다. 색은 맨 마지막에 여기 압록강과 두만강을 마지막에 할 거예요. 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맨 아래서부터 할 겁니다. 그러면 산줄기를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이 공간이 섬진강이에요. 이 공간이, 가로진 이 공간이 섬진강이니까 섬진강 안에만 색을 칠하는데 연하게 이쁘게 칠하시고 제일 나중에 예술적으로 보이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성과 길림성을 천으로 만든 지도가 있는데 그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 아름답게 조화롭게 미적 감각을 쓰신 분께 부족해요. 그건 운명이에요. 운명이에요. 이렇게 여러 개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둘이 한 벌로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색 여러 개, 표정은 잘해야 돼 이렇게 했으니까 색을 나눠서 같이 쓰시면 됩니다. 아니 그 부분만, 섬진강 부분만. 자, 그리고 이 모습을 보는데 너무 참으로 아름다워요. 아빠와 딸이 이렇게 유치원 쌤이시고 또 중동 쌤이신데 이렇게 앉아서 야 이거 언제 이런 게 해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섬진강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넘어가지 말고 무등산 안에 밑에까지 요 안줄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칠하시면 돼요. 이 개념이 바로 유역 개념이에요. 다 같이 유역. 섬진강 유역. 낙동강 유역. 금강 유역. 유역이란 말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산줄기에 의해서 가두어진 어느 공간이 집수구역이란 말을 해도 돼요. 물이 모인, 비가 왔을 때 그 영역 안에 여러분들 다 우리 선생님 컵 잠깐 실례할게요. 여기 보세요. 요거 밖에다 놨어요. 마당에 두 개를. 그러면 이 두 개의 물이 따로따로 보이겠죠? 그러면 이거를 섬진강이라고 얘를 낙동강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모인 물은 섬진강 유역 물이에요. 여기에 물은 낙동강 물이고 이 뺑 둘러있는 테두리가 산줄기예요. 그래서 산줄기에 가둬진 이 공간 안에 모이는 이 영역을 우리가 어느 강의 유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유역 변경은 뭐겠어요? 유역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역 변경식 무슨 댐 한다거나 유역 변경식 발전소 뭐 한다거나 이런 용어가 나오면 아 어느 유역에 있는 물을 어느 다른 강으로 넘겼구나. 넘기는 것은 터널을 뚫어서. 그러면 이런 것은 이제 근대 기법이 동원돼야 되는 거니까 근대 이전에는 유역 변경이라는 게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래식의 건축 토목 도굴로 산을 뚫는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우리나라 터널 잘 뚫죠? 얼마든지 산 뚫고 넘어갑니다. 이래서 유역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이번에는 낙동강 유역을 칠해보세요. 자, 낙동강 유역은 여기에 이제 문경세제가 있고 문경세제. 그래서 우리가 조령이라고 하죠. 조령. 문경세제에서 세제. 세제니까 세조자에다가 고개에 대한 제, 령, 치 다 같은 말이에요. 제, 령, 치 우리말로 다 고개입니다. 자 그러면 낙동강 유역이라고 하는 곳이 넓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김해 을숙도로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을숙도라는 게 하중도인데 그만큼 먼 곳에서 토사들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다로 접하는 이런 곳에 삼각주가 발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숙도도 하중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 중간에 있는. 자, 이렇게 이제 칠했죠. 그 다음 칠합니다. 좀 이제 속도를 가기 위해서 금강입니다. 금강을 한번 해볼게요. 금강은 최만식이 쓴 소설 탕류를 보면 최만식이 이제 군산을 배경으로 1937년대에 쓴 탕류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해 물이 탁하잖아요. 그런데 금강 하구로 오는 군산 내양 일대에 오는 물이 이제 엄청 탁해져요. 근데 이 물이 강경과 부여로 올라가면 부여 구소산, 백마강이라고 하는 그 모래벌이 있는 깨끗한 물이 강경에 이제 젓갈시장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강경을 통해서 내려오면 탁해져요. 그러다가 금강하고 군산 이쪽으로 오면 완전히 혼탁한 물이 됩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시대에 살아갔던 조선인의 생활상을 탕류에 빗대어서 청류, 푸른 물의 흐름이 아니라 탁한 산, 아버지 정주사부터 초봉이부터 이 한 집안의 인물들의 성격을 다 탁하게 묘시하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청류가 있긴 해요. 어쨌든 이 금강 하구로 가는 이 영역 여기까지 칠해보세요. 그래서 왜 제가 탕류를 얘기했냐면 최만식이 이 금강을 표현하면서 하나는 남쪽에서 올라와가지고 하나는 북쪽에서 내려와서 Y자로 만난 뒤에 서쪽으로 진행해서 군산으로 내려온다. 탕류 초입부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Y자라고 할 때 왜 어디냐면요. 진천이에요. 진천. 충청부터 진천 넘어서 고개 넘어가면 이제 호법 인터체인지 나오는 영동선으로 가거든요. 강동으로 인천으로 가는. 그 진천 다 가서 이 산줄기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금강유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강유역은 이쪽 남쪽으로는 전라도와 북쪽으로는 충청도가 하나로 Y자로 만나서 그 다음에 내려와요. 내려와서 어디서 만나냐면 세종에서 만나요. 세종에서 만나가지고 공주를 거쳐서 부여로 해서 군산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럼 이게 금강유역이에요. 다 칠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 하루 종일 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호남정맥의 호 있죠? 호남정맥의 호 여기를 이렇게 하나를 그어봐요. 호남 호자로 수평하게 이게 변산반도입니다. 변산반도 격포 국립공원인데 거기를 이렇게 하나 그어요. 그 다음에 여기 금남정맥에서 남자 아래로 금강과 비슷하게 선을 하나 이렇게 내려요. 다 이해 못하셨으면 대충 해도 되니까 이렇게 여기를 칠하라는 겁니다. 호남의 이 선 여기 그 다음에 금남의 이렇게 이 선 안을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보세요.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이 안에 만경강과 동진강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먹여 살려주는 우리나라 최대의 평야의 독창지대인 제7라는 부분이 호남 평야라는 겁니다. 둘이 뺏어가서 춤자순이라고 그러는구나. 선생님 그거 좋은 거 뺏어갔으면 한 걸 줘요? 이쪽 거? 자, 그러면 이제 이 호남평야 칠했죠. 다음은 낙동강과 거의 유사한 우리나라 한강유역, 대한민국의 중심 구역이라 할 수 있는 한강유역의 유역부를 우리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백두대간에서 여기에 오는 요게 한강 북쪽에 있다고 해서 한북정맥이에요. 한강 북쪽 한북정맥. 그 다음에 한강 남쪽에 있으니까 한남정맥. 이게 여암 신경주 선생님이 부여한 정말 과학적이고 자연지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 용어들이에요. 금강 남쪽에 있으니까 금남정맥. 자, 그럼 여기 이 구간에 자 보세요. 제 손을. 백두대간이 북동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한북정맥이 북서방향 쪽으로 배치되고 있고, 그리고 백두대간이 역시 여기가 속리산입니다, 여러분. 속리산의 정상부를 기준으로 남서쪽은 금강유역, 남동쪽은 낙동강유역, 북동쪽은 한강유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리산이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 세 유역을 나누는 중심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나와 있는 요 산줄기 이름을 여기까지는 뭐라고 하냐? 한남 금북정맥이라 하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는 금강 북쪽으로 가니까 금북정맥으로 나눠지고, 하나는 한강 남쪽으로 어디 김포에서 강화도까지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화도가 해협이 생기면서 침식돼서 물이 들어온 것이지 본래는 이 산줄기가 강화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한남정맥이 강화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한북정맥과 한남정맥이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 서울 한강의 하류 지역이에요. 일산 뭐 이쪽 있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김포 이쪽으로.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춘천 소양강 있는 이것은 북한강이라고 하죠. 이거 북한강이에요. 그 다음에 이 태백산부터 해서 오대산 이쪽에서 나오는 물줄기들이 내려와서 어디로? 여주까지 와서 남한강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여주로 올라오는데 북쪽으로 올라와서 바로 이 청평 이쪽에서 이제 두물머리 아시죠, 여러분? 아산 권혁용 선생의 여유당에 있는 두물머리가 바로 양수지역. 북한강과 남한강의 두 물의 머리. 앞으로 뾰족하다 그런 얘기. 그 두물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북한강, 하나는 남한강이 만나는 그 돌출된 부분을 우리가 머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두물머리. 그래서 양수리 그러는 거예요. 북한강, 남한강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고. 그래서 만나면 이제 어디예요? 하남으로 해가지고 하남. 그리고 이쪽에 광주, 이쪽에 성남, 서울로 해서 빠져나가가지고 바로 강화도의 조강을 이루게 돼. 임진강을 만나서. 그러면 이 영역이 바로 한강유역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위에 두 개를 유사한 색으로 여기를 칠하면 북한강 유역, 여기를 칠하면 남한강 유역. 유사한 색으로요.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색으로. 초록, 연초록. 뭐 이런 식으로 칠해서 여기는 이제 한강 유역이라고 우리가 다 해줄 수가 있다. 우리 한강 유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집수구역이. 네, 그렇게 하늘색으로 우리 칠했고, 약간 연하게 칠해요, 진한 색으로. 그러면 북한강 유역과 남한강 유역을 구분하되 둘 다 합쳐서 한강 유역이니까 같은 유역이 된다 그런 얘기. 자, 앞으로 이제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한 뒤에 어디 여행 다니거나 이럴 때 고개 무슨 제를 넘어가잖아요. 그럴 때 얘가 어느 정맥을 넘어가는지, 백두대간을 넘어가는지, 아니면 호남정맥을 넘어가는지, 그 다음에 남남정맥을 넘어가는지, 금남정맥, 금북정맥, 한북정맥, 한남정맥을 넘어가는지 이런 개념들을 파악하면
우리 산줄기 산하를 더 사랑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이쁘게 잘 나왔죠? 약간 진하고 약간 연하면서 하나로 가는 한강 유역이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생략하고 대동강 유역을 해보겠습니다. 대동강 유역. 대동강 유역에는 무슨 강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대동강이 있어야 돼요. 이 대동강은 우리 고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강이에요. 그리고 그리시면서 강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바다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를 염두에 두세요. 섬진강은 남해로 빠져나갔어요. 낙동강도 남해로 빠져나갔습니다. 금강은 서해로 빠져나갔습니다. 한강도 서해로 빠져나갔습니다. 대동강 유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동강도 강이 두 개예요. 우리 남한강, 북한강이듯이 대동강도 두 개의 큰 물줄기가 만나서 평양으로 해서 서해바다로 빠져나가는 강입니다. 대동강 유역. 그러면 남쪽은 해서정맥이라고 되어 있고 북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청남정맥이겠죠. 청남의 청남은 뭔 뜻일까요? 청천강의 남쪽에 있는 산줄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대동강의 북쪽에 있으니까 대북정맥 해도 되겠죠. 근데 여기는 여암신경준 선생이 이거를 청남정맥이라고 해서 청천강을 더 살려서 썼습니다. 그러면 역시 그 대동강 유역도 칠해보세요. 대동강 유역 어디 청남정맥과 해서정맥 사이에 있는 공간. 이 공간이에요. 자, 못 따라오신 분 여기 보세요. 자, 대동강 북편으로는 청천강 남쪽에 있다 해서 청남정맥. 그 다음에 이 두륜산에서 나온 요게 해에서 황해도로 가는 이 산줄기를 해서정맥이라고 해요. 요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대동강 유역. 자, 대동강은 서해바다로 빠져서 방향성은 어떻게 가요? 방향성. 큰 방향성이 남서 방향입니다. 그러죠? 전체적인 흐름 방향은 남서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잠깐. 전체 흐름은 남서잖아요. 근데 지역적으로 여기 오면 이렇게 북서로 올라가요.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고대사를 해석할 때 고 수요의 방향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청천강도 남서 방향으로 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고대사의 폐수라고 하는 거.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고대사를 두고 치열하게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하나가 중심 용어가 폐수예요. 그래서 중국의 수경주라든지 또 중국의 여러 사서나 우리의 삼국사기나 이런 사세에 나올 때 비정하잖아요. 어디 지역을. 그럴 때 이 고수의 방향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지리의 기본적인 산줄기와 물줄기 그리고 유역에 대한 개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